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차 미래한국 리포트 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SBS 8시 뉴스 앵커를 맡고 있는 김성준입니다. 네, SBS는 지난 2004년부터 이 미래 한국 리포트를 통해서 한국 사회가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의제에 대해서 앞서서 고민하고 또 그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오늘 발표에 앞서서 그동안 우리 미래 한국 리포트가 가왔던 길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협하는 급속한 고령화, 경제 성장에도 오히려 줄어드는 일자리. 2004년 출범한 SBS 미래 한국 리포트는 한국 사회가 딛고 넘어가야 할 시대의 화두를 제시해 왔습니다. This job crisis that we're facing in Korea and America, it's a global crisis. 미래 한국 리포트는 100년대계 교육에 이어 개인의 행복과 가정 문제로까지 사회적 관심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The involvement of adults after initial education in learning throughout their working lives. And the future of any nation shall be by way of the family. 미래를 이끌 리더십과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주제는 녹색 성장의 공감대를 확산시켰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기후변화가 어떤 면에서는 훨씬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잦아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 전략, 그리고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한 사회적 신뢰와 소통의 대안을 제시해 국민과 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습니다. 성숙한 민주사회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이런 소통의 토양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빠르게 성장해왔지만 양적 성장 위주의 경쟁 방식에 갈수록 지쳐가고 있습니다. 2011년 제9차 미래 한국 리포트는 선진사회 도약을 위한 경쟁의 새로운 차원을 제시합니다. 네, 지금 보신 대로 이 오늘 진행할 올해 미래 한국 리포트의 주제는 경쟁의 딜레마입니다. 먼저 우원길 SBS 대표이사 차장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BS 사장 우원길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황식 국무총리님,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님, 손학규 대표님, 그리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참석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 한국 경제를 이끌어 가시는 기업인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또 멀리스 교수님과 오펜하이머 교수님 등 미래 한국 리포트의 연사로 나서주신 여러분들께도 각별한 말씀을 드립니다. SBS 미래 한국 리포트는 올해로 9번째를 맞습니다. 그동안 일자리와 교육, 행복, 리더십, 기후변화, 그리고 소통과 같이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의 비전을 한 발짝씩 앞서서 제시해 왔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경쟁의 딜레마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부분은 교육이라고 합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은 세계를 이끌 인재를 길러내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좌절하는 수많은 꿈들을 또한 안타까워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무한 경쟁이 당연시 되었던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도 이제는 경쟁의 규칙이나 규범에 대해서 새로운 방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당 정치에서도 파퓰리즘으로 대변되는 지나친 경쟁은 다음 세대에 빚을 떠넘길 우려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공정한 경쟁은 아름답습니다. 우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쟁이 오히려 비효율을 낳고 있지는 않는지, 지나치게 개인 간의 경쟁만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은지, 행복한 삶을 위한 경쟁은 어떤 모습인지, 결과를 함께하는 똑똑한 경쟁을 할 수는 없는지 오늘 모두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9차 미래 한국 리포트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9차 미래 한국 리포트는 한국개발연구원 KDI와 공동으로 기획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KDI의 현오석 원장님을 모시고 환영사를 듣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KDI 원장 현오석입니다.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님,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님, 손학규 민주당 대표님, 윤세영 SBS 명예회장님과 발표를 맡으신 각계 전문가, 그리고 국내외 귀빈 여러분을 모시고 SBS와 KDI가 공동 기획한 제9차 미래 한국 리포트 발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KDI와 SBS는 글로벌 금융 위기가 한창이던 2년 전에도 바로 이 자리에서 위기를 넘어서라는 주제로 공동 발표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과 정부의 적절한 대응 정책에 힘입어서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먼저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다가오는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 여파가 실물 경제의 위축으로 전이되어서 세계 경제는 또다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대내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선진 경제권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국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 경쟁력은 원칙과 질서가 담보되는 가운데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지 않는 한 결코 높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쟁은 어디까지나 공동의 선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이자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 사회는 올바른 경쟁 문화가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발표의 주제인 경쟁의 딜레마가 말해주듯 우리의 경쟁 문화는 많은 경우 무모하고 맹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비생산적인 경쟁 문화의 가장 큰 희생자는 바로 청소년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각자의 적성과 특기를 살리기보다는 획일화되고 서열화된 입시 경쟁의 틀 속에서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청소년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 사회의 저변에는 왜곡된 경쟁 문화가 수없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다양한 존재와 가치가 존중되는 공생의 길로 가야 합니다. 편협하고 획일화된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기보다는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도 재기는 물론 또 다른 도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회가 우리 사회의 잘못된 경쟁 문화를 되돌아보고 이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성찰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중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김황식 국무총리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to present his congratulatory remark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ood morning, 반갑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It is very nice to 올해로 meet you. 9번째를 맞는 Congratulations on the SBS의 ninth Future 미래 Korea 한국 Report 리포트 발표회를 축하합니다. organized by SBS. 뜻깊은 행사를 Thank 준비해 you for 주신 your hard work. 윤세영 회장님과 Honorary Chairman 우원길 Yoon 사장님 and 그리고 SBS 임직원께 President 감사드리며 Woo-won-gil and other officials from 홍준표 SBS.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한 My thanks 내외 also 기빈 go 여러분께도 to other 감사드립니다. VIPs in this room, including SBS는 그동안 Representative 미래 Hong 한국 Jin-gyo of the 리포트를 Grand 통해서 National Party. 고령화, Past Future 일자리, Korea Report, 교육, SBS has led 기후 변화 discourses 그리고 on 소통 등 aging society, 대한민국의 미래를 unemployment, 열어가는 데 꼭 education, 필요한 climate change, 국가적 and 의제를 communication. 선정하고 그 해법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번 리포트의 This 주제인 year's topic, 경쟁의 competition, 딜레마 또한 and 우리 competition 사회는 물론 dilemma 전 세계가 is an 몸살을 important 앓고 있는 driving 이 시대 force 최대 화두입니다. and the biggest buzzword 아시다시피 of our 경쟁은 society around 사회 the world. 발전의 원동력이며 As you know, 공정하고 competition 합리적인 can be 경쟁이 a driving force 보장되지 for 않는 사회는 society. 성장 If the 잠재력을 society 잃게 does 될 not 것입니다. guarantee happiness, then 문제는 it will 우월한 lose 지위를 its 앞세운 potential 불공정한 for growth. 경쟁, 승자가 Unfair 모든 것을 competition, 차지하고 winner takes it all 패자에게 practices. 재기의 기회를 허용하지 않는 배려 No 없는 second chance 경쟁입니다. for losers. These are 지난 excessive 60여 년 competitions. 우리는 For the 세계가 past six 경탄하는 decades, Korea 압축 성장을 has 이뤘지만 achieved 그 과정에서 remarkable economic 공동체가 growth. 와해되고 However, in the process, 물신주의가 a community 만연하면서 were collapsing 불공정한 경쟁, and 배려 없는 much 경쟁이 unfair 득세하고 그 competition 결과 was 양극화가 prevalent in the 잉태된 것을 society. As a result, 부인할 our 수 없는 society 현실입니다. has become bipolar. 그러나 양극화가 심화되면 중산층의 If 구매력이 this trend 감소되어 continue, 지속 성장이 it will 어려워지는 것은 shrink 물론 the purchasing power of the 사회의 middle 좌절과 class. 불안을 Also, 고조시켜 it might lead to 이념 대립이 커지고 frustration and 선동과 even more 포퓰리즘이 polarization 횡행하여 of the society. 종국에는 정치적, And eventually, 사회적 재앙을 there 초래할 might 수 있는 be 것입니다. disasters in the 지난 political 8월 and 15일 social 대통령께서 arena. On 공생 August 발전의 15th, 비전을 제시한 our 것도 president 이러한 suggested 갈등과 a vision 대립의 for 악순환을 끊고 co-prosperity and 대기업과 co-development. 중소기업, This was 정부와 break the 노동자 등 모든 주체들이 bad circle 조화롭게 살아가는 생태 환경을 and 만들자는 go for a 취지입니다. virtuous circle for 그러나 workers 경쟁의 틀을 바꾸고 and management. 공생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Changing such 의식과 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여서 and 정부와 going for a 시민 사회, co-prosper 기업과 ecosystem 노동계 모두의 requires 동참이 필요하며 everybody's 그 중에서도 participation, 특히 언론의 especially 역할이 the 매우 participation 중요합니다. from the press. 이런 가운데 SBS가 이처럼 So, in 뜻깊은 this vein, it is 프로그램을 very 준비한 timely and 것은 significant 참으로 that SBS 시의적절한 has 일이 prepared 아닐 수 없습니다. this topic. 아무쪼록 이번 행사가 큰 성과를 And I hope 거두기를 that 기원합니다. today's 네, 감사합니다. forum will be a great success. Thank you very much. 네, 총리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자, 이제 Mr. 본격적인 Prime Minister. 보고서 Now we will 발표로 start 들어가겠습니다. today's 앞서 전해드린 대로 report in earnest. 오늘 우리가 And 얘기하고자 as 하는 it was 주제는 said, today's topic 경쟁의 is 딜레마입니다. competition dilemma. 경쟁. Competition, 정말 열심히 경쟁하면서 competition. 살아왔죠. 바로 Everybody 그게 is competing 오늘날 우리 against 대한민국을 이 each other. 자리까지 And this 올려놓은 might have 원동력일 led 수도 있을 Korea 겁니다. 또 this 그렇게 생각을 far. 합니다. And we 근데 all 지금쯤 think that 돼서는 this has been the driving 아휴, force of the societal 이게 development 최선인가 of this country. 하는 But 생각을 now we think, 슬슬 is 하게 this 됩니다. the best? 경쟁 말고 Other than competition, 이왕이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볼 수 없는 how 걸까? about creating a 바로 society 이런 where everybody 신생태계를 can 만들기 prosper 위해서 together? 우리가 This is the 어떻게 해야 movement 할지 system that we 지금부터 want. 길을 찾아보도록 And how 하겠습니다. can we build 먼저 such a 영상부터 society? 보시겠습니다. Let's direct our attention. 전쟁의 폐허를 딛고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초고속 성장의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100억 달러를 겨우 넘던 경제 규모는 1조 달러로 100배 가까이 성장하고 선진 20개국 정상들과 함께 지구촌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작업을 주도할 정도로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Out of all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열심히 일하는 한국인이 치열하게 경쟁해서 이룬 성과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우린 경쟁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달려도 경쟁의 끝은 보이지 않고 패자도 승자도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그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 뭔가 자기의 생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 어렵고 치열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경쟁의 방식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제도전의 기회마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가격 경쟁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만이 전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급감을 하고 매출이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져 있고 앞으로도 참 걱정이 많습니다. 양적 성장을 이끌었던 그동안의 경쟁 방식이 한계에 온 것은 아닐까요? Now, the most important is not to grow. Of course, how to grow is important. Why to grow is important.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의 조화 속에 이루어지는 스마트한 경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좌절보다는 희망을 주고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는 따뜻한 경쟁. 다음 세대까지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경쟁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SBS 미래부의 이정혜 기자입니다. 우리 참 치열하게 경쟁해왔죠. 이런 치열한 경쟁이 폐허였던 한국을 오늘날의 모습으로 바꿔놓은 한국 발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에 힘입어 한국은 20세기 최고의 성공 모델이 됐고 많은 개발도상 국가들은 부러움 섞인 시선으로 우리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는 경쟁을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앞만 보고 치열하게 경쟁해온 사이, 과연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해갔을까요? SBS가 갤럽에 의뢰해 국내 최초로 국민들에게 경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해봤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10년 전에는 58점 정도로 느꼈는데 지금은 76점이라고 답했습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계속 경쟁할 경우 10년 뒤에는 85점 정도로 경쟁이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와 20대가 경쟁을 더 치열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3.4%에는 평소도 경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야의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고 느끼고 있을까요? 입시 경쟁, 취업 경쟁, 직장 내에서의 경쟁, 거의 모든 분야에서 90을 넘어설 정도로 한계치에 이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장 치열한 것은 역시 취업 경쟁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자녀를 두신 분들, 경쟁하면 사교육부터 떠오르시죠? 통계청 조사 결과 현재 초중고생의 열의 7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사교육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또는 거의 매일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수는 우리가 눈에 띄게 높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사교육 경쟁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가 심하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사교육을 포기한다면 내 아이의 사교육도 포기할 수 있을까요? 47.6%는 포기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사교육이 남들과의 경쟁을 의식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계속하겠다라는 답도 40.2%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 포기하겠다고 답한 사람조차도 결국은 포기할 수 없는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과도한 경쟁,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이어집니다. 기본적인 전문 지식을 쌓는 것은 물론이고 온갖 자격증 취득과 외모 관리까지 스펙 쌓기 경쟁이 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청년 고용률,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을 빼고 나면 한국은 OECD 꼴찌 수준입니다. 치열한 취업 경쟁을 피해서 창업을 하는 경우에도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절반은 3년 안에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다 보니 구직자들은 임금 사정이 조금 나은 대기업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실적으로 대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10명 가운데 1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는 중소기업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소득 불평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우리 사회의 근간인 중간층은 줄어들고 하위층은 늘어났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경쟁에서 이겼는지 물어봤습니다. 44%가 나는 패자다라고 답했습니다. 과도한 경쟁은 개인의 행복감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사회 불안과 불신을 낳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불안할 때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도움이 필요할 때 기댈 곳이 가장 없는 삭막한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다른 OECD 국가들의 자살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계속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10대에서 30대까지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입니다. 40대와 50대도 암 다음이 자살일 정도로 우리 사회는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단면은 우리가 경쟁을 하면 할수록 경쟁의 효과는 사라지고 오히려 폐해만 커지는 단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화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나오는 붉은 여왕 레드퀸의 모습입니다. 속편에 보면 레드퀸과 앨리스가 함께 달리는데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우리 사회 역시 이런 레드퀸 효과에 빠지면서 동력도 잃고 효율성도 잃고 경쟁의 딜레마에 빠진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1995년 이러한 과잉 경쟁의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유럽연합위원회 주축의 학자 19명이 경쟁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낸 바 있는데요. 당시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던 리카르도 페트렐라 박사를 만나봤습니다. De facto, we were right in writing this book because 20 years now demonstrated that competition has destroyed society. Competition has destroyed the state. Competition has destroyed the welfare society. Competition has destroyed solidarity. Competition has distorted everything. And these are very, very long-term consequences of excessive competition. The more so that competition from Latin language means to seek together the best solution to live together. Competition does not mean rivalry. I eliminate you. 페트렐라 박사님은 과잉 경쟁이 사회를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요. 과연 경쟁과 사회의 질 사이에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서울대 사회학과 이재열 교수님의 특별 연설 들어보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한국은 짧은 시간에 성공적으로 고도 성장을 이룬 나라입니다. 가난하지만 평등한 사회에서 상승이동의 열망이 가득 찬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결과 한 세대 만에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불에 이를 때까지만 해도 치열한 경쟁은 성장의 원동력이었고 국민들의 행복감도 높았습니다. 굶주림에서 해방되었고 생활은 편리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00불을 넘어선 현재는 다릅니다. 성장이 자동으로 더 많은 행복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이나 환경처럼 남들과 비교해 희소성을 갖는 위치제가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절대적 빈곤보다는 상대적 빈곤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풍요의 역설, 성장의 역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 진학률은 84%이지만 명문대학 졸업장을 둘러싼 경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전국의 주택 보급률은 110%에 달하지만 서울에서 내 집 장만하는 일은 젊은이들에게 거의 불가능한 꿈이 되었습니다. 제한된 지위제를 둘러싼 과잉 경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성장과 풍요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행복감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잉 경쟁의 문제를 선진국들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들의 공통점은 사회의 질이 높다는 점입니다. 사회의 질이란 GDP와 같은 경제 지표로는 잡아낼 수 없는 사회 발전의 척도로서 전체 사회의 발전이 개인의 역량 개발과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지를 보여주는 개념입니다. 사회 질이 높은 사회는 제도 역량 그리고 시민 역량이 균형적으로 잘 발달한 것입니다. 제도 역량이란 정부가 주도해서 사회적 위험에 대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복지 역량, 그리고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 및 일자리 제공 역량으로 구성됩니다. 시민 역량은 공동체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회적 응집성, 그리고 시민 정치 참여로 구성됩니다. 한국 사회의 질은 비교 대상 OECD 국가들 30개국 중에 28위에 불과합니다. 4개의 하위 영역별로 보면 교육과 일자리 제공 능력이 18위로서 조금 양호하지만 사회적 응집성은 23위, 그리고 복지 역량이나 시민 정치 참여는 모두 29위로서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질 높은 사회인 덴마크와 비교를 해보면 한국이 얼마나 개선의 여지가 많은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두 사각형 간의 면적의 차이가 두 나라 간 질적 격차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적 차이는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회질을 구성하는 하위 영역들을 교차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뛰어난 복지 역량을 갖추고 풍부한 교육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덴마크에서는 실패한 이들에게도 재도전의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과감하게 창의적인 일에 도전합니다. 반면에 복지 역량이 취약한 한국의 젊은이들은 위험을 회피하기에 급급합니다. 실패가 용인되지 않다 보니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둘째, 사회적 응집성이 높고 시민 정치 참여도 높은 덴마크에서는 공동의 문제에 대한 시민적 해결 의지가 높고 또 문제를 풀어나갈 제도권 정치, 제도권 정당도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경쟁이 실력 경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투명성이 낮고 또 각종 기관과 제도에 대한 불신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치화된 객관적 평가에 매달리는 과도한 간판 경쟁, 스펙 쌓기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사회의 질이 높은 사회에서는 조화로운 공생 발전이 가능합니다. 불평등이 적고 구성원 간에는 신뢰가 높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상대적 불평등이 심각하고 불신도 높은 한국에서는 약육강식의 승자 독점에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될 시점이 됐습니다. 위험 회피 경쟁 대신에 창의성 경쟁을, 과도한 간판 경쟁보다는 적정 수준의 실력 경쟁을, 약육강식의 승자 독점보다는 조화로운 공생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선진국들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낮은 소득 수준이었을 때 이미 높은 수준의 시민 역량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제도 역량을 높였고 결과적으로 공생 발전의 뿌리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과잉 경쟁의 해법은 사회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임으로써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경쟁 생태계 어떠한 딜레마에 빠졌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정서를 단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아마 불안일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은 청년들로 하여금 무조건 검증되고 안정적인 직장으로 쏠리게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소수의 직장과 직업에서 치열하고 획일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무원의 경쟁률은 93대 1이었고 7급 공무원의 경쟁률은 100대 1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어봐도 절반 이상이 10개 직업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개 직업도 새롭고 진취적인 직업이 아니라 30년 전부터 부모들이 선호하던 직업입니다. 두 번째 딜레마는 경쟁력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도 치열하게 경쟁에 몰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그 결과가 만족할 만하고 우리의 경쟁이 경쟁력이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중학교 2학년 수학, 과학 성적입니다. 가장 최근의 것을 보면 한국은 수학 2위, 과학은 4위를 차지했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공부는 이렇게 잘하는데 수학에 대한 관심은 48개 나라 가운데 44등, 자신감은 43등입니다. 과학도 관심도는 29개 나라 가운데 꼴찌, 자신감은 꼴찌에서 세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성적은 좋지만 관심이나 자신감은 없다. 해야 하니까 마지못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한 시간을 보면 경쟁력은 더 떨어집니다. 한국이 수학 성적 1위를 차지한 OECD 피사 성적입니다. 1위였던 한국 성적을 시간당 성적으로 계산해보니 61점으로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공부를 그렇게 많이 시켜서 잘하는 것이지 같은 시간 내에 경쟁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순위에 집착하는 우리의 경쟁 방식은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관련 실험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대학생 두 그룹을 나누어 창의력에 대한 간단한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7개의 퍼즐을 이용해 사각형과 컵 모양을 만드는 것으로 두 그룹의 조건을 달리해 그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먼저 A그룹은 30분 안에 문제를 무조건 풀기만 하면 3만 원의 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교할 필요 없이 자신만의 속도와 창의력으로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반면 B그룹은 일단 3만 원의 돈을 나누어 준 뒤 문제를 늦게 푼 사람의 돈을 회수해 문제를 빨리 푼 상위 5명에게 더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풀이 속도를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 말하자면 경쟁 상황을 부여한 겁니다. 그런데 실험 결과는 다소 의외였습니다. 경쟁하지 않는 조건의 A그룹이 성과가 더 좋았던 겁니다. 처음에 그 돈을 다 똑같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쓰고 그냥 내가 푸는 방식대로 풀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앞에 한 명씩 계속 1등 나오고 2등 나오고 할 때마다 5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생각을 했는데 생각처럼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서로의 경쟁이 필요 없었던 A그룹 학생들은 다른 사람 의식을 하지 않고 차분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로가 경쟁을 해야 했던 B그룹의 학생들은 다른 사람보다 빨리 풀어야 한다는 조급함과 불안감이 커져서 문제를 푸는데도 영향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결국 창의력을 요구하는 문제에선 경쟁이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창의력이 필요한 문제는 이런 벗어남, 즉 이탈,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혹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부터 벗어나는 그런 시도들이 필요하죠. 사람이 불안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고 파격적으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간 근로시간 한번 살펴볼까요? 한국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정작 노동 생산성은 미국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사교육은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까요? 같은 학생들을 매년 추적 조사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KDI에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사교육을 받은 아이들보다 자기주도 학습을 한 아이들의 성적이 훨씬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때 자기주도 학습을 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학 학점도 높고 취업 후 시간당 임금도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사교육 경험은 대학 학점이나 임금 상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딜레마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경쟁의 방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 WEF에 따르면 발전 단계별로 국가들이 다른 특징을 보인다고 합니다. 국민 소득 수준별로 경제 성장의 조건을 따져보면 1인당 국민 소득이 $2,000 이하에서는 충분한 자원과 노동 공급이 중요하고 3,000불에서 9,000불 사이에는 생산성을 높이는 게 관건입니다. 그리고 17,000불 이상에서는 신기술을 통한 신시장의 개척이 국가 성장의 주요 요건이 됩니다.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20,000 수준이기 때문에 발전 단계별로는 혁신 주도형 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쟁 모습은 아직도 효율성 주도형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혁신 주도형 국가에서는 신제품이나 새로운 업종에 대한 기회 포착형 창업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생계형 창업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생계형 창업마저도 도소매업이나 음식 숙박업에 집중돼 있고 운영 노하우가 공유되지 않아서 서로 과당 경쟁을 벌이면서 잦은 휴폐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나 엔지니어 등 창의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수도 한국은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을 밑돕니다. 이렇게 사회 전반의 혁신적인 마인드가 부족하다 보니 벤처기업 가운데 1조 원 이상으로 큰 기업은 4개에 불과하고 500대 글로벌 기업으로 인정받는 기업의 수도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 생태계는 선순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쟁의 룰도 문제입니다.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67.1%가 기회의 균등을, 66.2%가 공정한 규칙을 꼽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전반으로 경쟁의 규칙이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는 67.2%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답했습니다. 공정 경쟁의 걸림돌로는 인맥주의와 부정부패, 학벌주의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반드시 공정성이 필요한 법원, 대기업, 정부, 검찰, 국회 모두 신뢰도가 100점 만점에 40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긴 부패 인식지수에서도 우리나라는 178개 나라 가운데 39위로 격에 맞지 않을 정도로 높은 부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소득이 높을수록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규칙을 어길 수도 있다라는 응답률이 높아져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경쟁의 룰에 대한 위반 의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기회 균등과 관련해서 물었습니다. 열의 6은 우리 사회에서 기회가 균등하지 않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절반 이상의 사람은 경쟁의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경쟁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KDI 고용선 연구본부장님의 분석 들어보시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SBS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61%가 기회균등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회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사전적으로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교육정책, 교육정책, 노동시장 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개인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인적 자본을 공평하게 갖추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분야의 정책이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먼저 보육정책을 살펴보면 최근 몇 년 동안 예산이 빠르게 증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보육 서비스의 질은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보육시설은 약 3만 5천 개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57%의 시설만이 정부 인증을 받았습니다. 결국 정부 인증도 받지 않은 영세한 시설들이 보육시설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을 포함한 대다수의 가정은 믿고 맡길 만한 보육시설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가 인증 제도와 같은 정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육기관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질이 낮은 보육설은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대학 교육을 살펴보면 품질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IMD의 대학 경쟁력 순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59개국 가운데 39위에 불과합니다. 또 200대 대학에 포함된 우리나라의 대학 수는 4개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대학 교육의 질이 낮다 보니 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대졸자 중에서 일도 하지 않고 교육도 받지 않고 훈련에도 참가하지 않는 소위 니트 집단의 비중이 24%에 달합니다. 결국 대학 교육이 등록금 값을 못하니 등록금이나 깎아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무엇보다 대학 교육과 초중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과감한 대학 보조조정을 통해서 대학 교육의 평균적인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 역시 학교 단위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우수 교사를 양성함으로써 고등학교만 나와도 괜찮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정책에 있어서는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빈곤위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8세에서 64세의 근로능력자들을 대상으로 빈곤율을 계산한 결과에 의하면 실업자 가운데 약 3분의 1이 빈곤층이고 무급 가족 종사자의 약 5분의 1이 빈곤층이며 일용직 근로자의 약 4분의 1이 빈곤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위한 노동시장 정책은 매우 부족한 형편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정책 관련 재정 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취직 상담이나 직업 알선 등을 담당하는 공공고용 서비스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직업 훈련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취약계층의 빈곤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500인 이상 대기업이 직원들에게 주는 임금을 100이라 할 때 그 이하 규모의 중소기업이 주는 임금은 점점 더 하락해 왔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명세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조업의 경우에 1인 내지 9인 규모의 기업은 전체 제조업 고용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 비중이 10% 내외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근로 활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노동시장 정책, 근로장려 제재, 보육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중소기업들을 무조건 보호하는 정책보다는 이들 가운데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평균적인 규모가 커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사회의 경쟁의 주 대상인 20대에서 40대가 주로 이용하는 뉴미디어를 통해서 한국의 경쟁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SBS가 소셜 네트워크 분석기업 사이람과 함께 트위터에서 2011년 상반기 경쟁과 관련해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올 1월부터 9월까지 경쟁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트윗은 모두 36만여 건이었습니다. 하루에 1,000개, 한 달에 4만 개의 트윗이 경쟁 관련 내용으로 작성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 경쟁 관련 트윗이 가장 많이 작성된 날은 카이스트 대학생이 4번째로 목숨을 끊은 4월 8일이었습니다. 4월 8일과 10일 사이에 경쟁과 관련된 키워드가 어떤 단어들과 연결돼 있는지 몇 개를 살펴봤습니다. 극한, 책임, 비극이라는 말이 패배자, 낙인과 함께 언급되면서 무한 경쟁과 그 폐해가 서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또 경쟁으로 인한 고독이나 외로움 등 심리를 대변하는 말들이 협력, 배려 같은 말과 연결되기도 하고 천민자본주의, 문제점, 대졸 실업자, 자살 문제 같은 말이 반성 같은 말과 연결되면서
지금의 과잉 경쟁이 이뤄가고 있는 가치들을 되돌아보려는 움직임들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경쟁과 관련해서 트위터 내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사회 안전망이 약한 우리 사회에서 낙오된 사람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입니다. 발생 2년째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 사례를 분석해봤습니다. 올해만 1월부터 9월까지 무려 8만 2천 트윗이 작성됐습니다.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소식 못지않게 그들을 도와주자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가수 박혜경 씨가 트위터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쌍용차 해고 노동자와 그 아이들을 돕기 위한 재능 기부 행사를 시작했는가 하면 정혜신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앞장서서 이들을 위한 상담 치료를 시작했고 이들과 연결된 많은 다른 사람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씩 재능 기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트위터 내에 리트윗이 10번 이상 되는 주요 재능 기부 프로젝트들의 네트워크 지도를 살펴봤더니 목적과 활동은 달랐지만 서로 모두 연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관심사는 달라도 서로 돕고자 하는 마음들이 서로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은 과잉 경쟁으로 피폐한 모습이지만 그 속에 작은아마 우리 민족 고유의 협력 상생 DNA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BS 미래부장 신경렬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쟁이 가져온 한국 사회의 명암을 살펴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경쟁의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 방식이 바뀌어야 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효율성과 대기업 중심의 경쟁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중소 혁신기업 중심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별 기업끼리 벌였던 경쟁 방식이 이제는 업종을 뛰어넘는 생태계 중심과 개방 협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의 기업들은 어떨까요? 세계적인 컨설팅 그룹인 맥켄지 한국 사무소가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현상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살펴왔습니다. 정영환 아트적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대표와 도준용 디지털 전략 전문가의 분석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맥킨지 정영환입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의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글로벌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쟁 방식은 급변하는 글로벌 생태계 안에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왔던 경쟁 방식은 CDMA부터 아이폰 국내 출시를 1년 이상 지연시킨 한국형 무선 인터넷 표준인 위피 또는 아리아 한글과 같이 우리만의 독자 표준을 만드는 등 내수 시장의 니즈에 맞춰 표준화하고 경쟁하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면에선 글로벌 생태계에는 적합하지 않은 많은 요소들이 생겨났고 이는 우리를 고립된 갈라파고스 아일랜드로 만들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는 fast follower 그리고 world class productivity 전략을 바탕으로 제조업 중심의 급성장을 성공적으로 일으켜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성공 방정식이 더 이상 우리의 경쟁력을 지속시킬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느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신에 의해 미궁에 갇히게 이카루스는 밀랍으로 날개를 만들어 태양빛을 따라 날아서 살아나왔지만 태양까지 가리는 욕망을 추구하다 결국 태양열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이카루스 패러독스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까지 이룩한 코리안 미라클이 코리안 이카루스 패러독스가 되지 않도록 새로운 글로벌 경쟁 방식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최근 디지털리제이션과 같은 매크로 트렌드로 인해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생태계에서 어떤 방식의 경쟁을 해야 하는지 카일이 발표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준웅입니다.
최근에 주목할 만한 현상은 기존의 EU나 나프타 같은 어떤 지역 중심의 경제 블록에서 이제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기업 주도의 거대한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생태계를 잠시 들여다보면 한 달에 지구인의 반이 페이스북을 방문하고 있고 하루에 28억 개의 구글 검색을 하면서 하루에 150만 개의 앱을 다운받는 정말 그야말로 거대한 경제 블록입니다. 최근 이런 기업 주도 생태계의 특징은 첫째, 기업이 핵심 기술을 먼저 개방해서 애플의 아이튠즈와 같은 장을 제공하고 요즘 플랫폼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둘째, UCC처럼 동영상처럼 기존의 소비자나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기존의 소비자가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부터 생산에 기업의 전 활동 전 단계에 참여를 하는 소위 말하는 코크리에이션, 같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익을 같이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생태계 소비자는 TV나 광고, TV 광고나 신문 광고에서 보다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안에 있는 서로의 어떤 추천을 더 중요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그 입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소비와 연결되는 그런 현상, 즉 커넥티드 컨섬션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많은 기업에서는 이와 같은 공존의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노력보다는 디지털을 바라볼 때 스마트폰 유행이니 스마트폰 전략을 짜자, 또는 전 임원이 트위터 아이디를 빨리 만들고 빨리 소통을 해라 와 같이 디지털을 별개의 세일즈나 캠페인의 도구로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만 전달하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애플, 구글 사례를 든다고 해서 오늘 제가 IT 산업에 대한 얘기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디지털로 인해 기존의 많은 산업들이 어떤 것은 확장됐고 어떤 것은 좀 빨라졌고요. 어떤 것은 불필요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정말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는, 바로 디지털은 이렇게 만드는 이네이블러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1930년에 쓰여졌던 백설공주 내용에 봐도 마녀가 거울과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냐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미 거울이 음성인식 기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울이 GPS를 통해서 백설공주를 찾아내고 백설공주 화면을 무선통신 기술로 또다시 거울로 전송시키는 이 과정에서 사실은 모든 기술은 나와 있었습니다. 즉 컨셉은 존재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디지털로 인해 기존의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바로 이 생태계가 진화된 것으로 이해해야지 이를 별개의 가상세계로 분리하거나 또는 젊은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의 도구로 생각하는 데서 우리가 디지털에 대한 이해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반성을 해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스마트 TV의 생태계입니다. 이 스마트 TV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나타내고 있는데, 즉 신생태계에서는 경쟁사보다 잘 만들어진 TV 하나로만은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는 약육강식의 시대가 아니라 공존의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한 기업이 모든 것을 혼자 다 하려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생태계 안에 뛰어들어서 과감하게 M&A라든가 제휴 등을 통해서 우리의 역할과 존재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렇게 만들어진 장 안에서 우리의 중소기업들이 공존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기업들이 모색을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기간 대기업 하청을 하다 보니 호환성도 떨어지고 경쟁력도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벤처기업에 대한 글로벌의 평가는 냉혹합니다.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페인킬링 아이템이 아니다라는 평가를 많이 듣습니다. 즉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런 꼭 필요한 제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보면 벤처기업들은 세계 최초라는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만약에 제가 이 앞에 있는 이 컵에 밑바닥에 별 모양의 구멍을 뚫어서 있다면 이건 세계 최초의 밑바닥에 별 모양의 구멍이 뚫린 컵이 될 것입니다. 이 제품이 필요합니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긴 하지만 우리는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니즈가 없는 곳에 너무나 많은 경쟁력을 낭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이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과 조율을 하지 못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글로벌 생태계에서 생존해야 될 운명이라면 네이버, 싸이월드 그리고 강력한 규제 등을 통해서 안방에서만 이들을 좀 물리치고 우리 스스로 디지털 강국임을 외치며 점점 우리를 더 갈라파고스로 만들어가는 한국식 성공 방정식, 이거를 벗어나서 이제 이 거대 생태계의 진화된 특성에 맞게
기업 전략을 수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성공하는 기업들을 보면 기존의 상품만 파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철학과 스토리를 함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이익과 성장만을 추구하던 어떤 것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심지어는 주주, 소비자 모두의 상생을 추구하는 소셜 밸류, 사회적 가치라고 하죠,를 많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소셜 밸류를 지향한다는 것은 절대 봉사나 총수의 사제 출연, 그다음에 대기업이 많이 벌었으니 나눠줘라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경영 철학을 바꾸고 생태계를 재편성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소셜 밸류를 진정성 있게 실행해 나가는 그 과정이 바로 기업의 핵심적 성공 요인이자 생존하는 방정식이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리면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생의 경쟁이 이루어지려면 성과 배분에 대한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통합을 어렵게 하는 승자 독식의 성과 배분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약자를 배려하고 패자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것일 겁니다. Korea is among the OECD countries that spends the least on its social safety net. High growth has to be associated with risk-taking, with a dynamic society, and where there's risk-taking, there are also losers. A well-developed safety net allows you to help the losers and get them back into the economy again. 네, 또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이 늘어나야 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커져야 할 것입니다. 주류 경제학자로서 조세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몰리스 홍콩 중문대 석좌 교수는 조세 제도를 통해서 성과 공유 방식과 행복도를 바꿀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멀리스 교수님의 특별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rofessor Mullis, please. Good morning, everybody.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모두 경쟁 또 세금 다 싫다라고 보통 말들을 합니다. 성공적으로 경쟁을 할 경우에도 그래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일자리를 얻고 또 운동 경기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노력과 집중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또 고통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지는 것은 더욱더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죠. 그러나 경쟁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내고 일을 하고 이것이 또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금을 내므로써 그만큼 내 수입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동시에 세금을 내서 가능한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합니다. 복지 시스템도 결국은 세금으로 인해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만큼의 세금이 너무 많은 세금이냐 또 얼마만큼의 경쟁이 너무 치열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저는 한국이 더 높은 세율 그리고 경쟁은 덜 하는 그러한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가지는 서로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외국인이 한국을 봤을 때 어떠한 것을 알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1965년부터 2000년의 기간 동안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소비라는 측면에서 보면 최근 중국이 성장한 것처럼 40년간 10배 정도 증가한 그러한 중국의 성장과 비견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둘째로 한국은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소득 불균형이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입니다. 소득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4배 정도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비율이 8배가 됩니다. 또 한국은 노동력의 교육 수준이 매우 높고 또 계속해서 그 수준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18세에서 21세 그룹의 96%가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경쟁이 치열한 사회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학교 가는 것 이외에도 방과 후 수업, 또 학원을 다니고 새벽까지 밤늦게까지 공부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승진을 하기 위해서 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경쟁을 치열하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쟁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유발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 가치 선문에 의하면 한국의 삶의 만족도 지수는 상대적으로 유사한 소득 수준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경쟁적일까요? 더 많이 일을 해야 하고 부모님들도 그렇게 푸시를 하시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좋은 지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 사람들은 소득 불균형이 더 심한 다른 나라보다 오히려 더 경쟁적일까요? 홍콩 같은 경우 홍콩에서 좋은 일자리를 얻는다면 한국에서보다 오히려 그 보상이 더 큰 곳이 바로 홍콩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경쟁 자체가 워낙 심해서 계속해서 경쟁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육 시스템, 학교 수업도 그렇고 학원이라든가 개별 과외를 받는다든가 또 부모님들도 아낌없이 지원을 하시고 학생들도 노력을 합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교 혹은 고등교육기관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할 기점이 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스킬을 가지고 직업 전선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낮은 수준의 스킬을 요구하는 일자리는 가지 않으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인센티브는 더 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발명가 같은 경우 그 누구보다도 빨리 새로운 것을 발명해야겠죠. 일주일 정도 늦으면 아무런 보상이 없어집니다. 발명가가 발명을 하는 것은 그 발명 자체가 재미있어서이기도 하지만 발명을 하게 되면 그만큼 로열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내가 이것을 발명했다라는 그 사실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내 주위의 경쟁자보다도 내가 더 많이 일해서 가장 빨리 무엇을 발명하겠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신약이 한 달 정도 더 느리게 나온다고 해서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을 발명한 발명가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빨리 발명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합에서 이겼을 때에 받는 보상이 크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남보다 잘해야 하기 때문에 또 더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더 많이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꼭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돈의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남보다 앞서기 위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더 크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세율이 너무 높으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내야 되면 사람들이 그만큼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맞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소득세와 소비세를 합한 기본적인 세율이 50% 정도 되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실질 소득 규모가 유사한 그러한 나라들은 사실 한국보다 세율이 더 높거나 50% 정도에 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50%가 안 됩니다. 남보다 앞서가고자 하는 욕망, 이것이 바로 더 많이 일을 하려는 그러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됩니다. 금전적인 보상도 있겠지만 남보다 앞서가고자 하는 것이 큰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장기간 오랜 시간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이 돈을 더 많이 버는 방법이 되기도 하지만 내 동료 사람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처럼 경쟁이 치열한 나라에서는 세제와 복지 시스템을 더욱더 높여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율이 높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그만큼 일을 덜 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업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 복지 시스템을 더 갖추게 되면 이것이 사람들이 그만큼 조금 덜 일하게 하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쓸데없는 일을 하는 데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일을 멈출 수 있습니다. 무의미한, 연관성이 없는 스펙 쌓기에 몰두하는 것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더 즐겁게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금을 높이는 것 하나의 제안입니다. 너무 과할 필요는 없겠지만 하나의 제안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Professor Morris.
네, 멀리스 교수께서도 제안하셨지만은 SBS가 갤럽과 함께 공동 조사한 결과라도 보면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복지가 더 확대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낼 수 있다라는 답변도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멀리 오래 가기 위해서는 성정과 복지의 선순환 속에서 희망 사회를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 경제적 안전망을 확보하면은 불안한 미래 때문에 벌여야 하는 극단의 경쟁은 희망과 창의의 경쟁으로 바뀔 수가 있고 신뢰와 협력의 공생 정치도 가능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사회 정의에 관한 관심과 논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이해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만 마이클 샌들 교수의 정의론은 100만 부가 넘게 팔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경쟁이고 무엇을 위한 성장인지에 대한 대답을 찾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사회 정의와 복지 그리고 민주주의 상관관계에 대한 세계적인 연구자인 메릴랜드 대학의 조 오펜하이머 교수를 모시고 한국 민주주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페서 오펜하이머, please. 오늘 여러분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계시는 정선의 산수화가 철학자들의 사상과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 같은데요. 사회정의라는 것은 한국과의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열쇠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정부를 평가하고 지도층의 능력도 측정하게 됩니다. 사회정의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미래를 위해 한국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이 최선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디를 가나 우리는 한국의 정치 경제 발전의 긍정적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사회의 문제점과 사회 정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의라는 개념은 사회마다 다르다, 개인마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렇다면 사회 정의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회 정의는 공정성과 관계가 있는 개념입니다. 공정성은 도덕적인 개념이죠. 도덕적인, 즉 편파적이지 않은 관점을 채택하면 정의가 보입니다. 편파적이지 않다는 것은 개인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성과 판단이 흐려지는 것을 막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회 정의를 발견하려면 반드시 이 같은 불편 부당성에 입각해서 사고해야 합니다. 개인적 이해관계를 배제한 사고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철학자들이 사회 정의를 바라보는 출발점입니다. 이들은 문화 등 여러 요인에서 비롯되는 차이들이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 실험들이 이 말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놀랍습니다. 불편 부당성에 입각해서 사고하다 보면 사람들은 언제나 사회 정의를 동일 배분이라는 맥락에서 규명하게 됩니다. 학생이든 노년층이든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이든 근로자이든 일본에서든 미국에서든 호주가 되었든 캐나다나 필리핀에서든 심지어는 폴란드 공산 정권에서도 모든 사람들은 사회정의를 보장하는 체제의 목적으로 다음을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적인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둘째, 효율성 향상입니다. 셋째, 사회 안전망을 통해 기본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지지 기반입니다. 넷째, 절차의 공정성 준수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행복이 공평하게 집계되어 사회 복지를 이루게 됩니다.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단결의 자유가 투표라는 제도를 통해 자신의 니즈를 충족하고 자신의 안녕을 보장해주는 정부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라는 과정을 통해 공정한 정치가 구현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개인의 이해관계나 사적인 재산을 획득한 다음에서야 이 같은 정치 게임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하고 정당한 집계와
실제적인 정치적 집계는 느슨하게 맞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결과와 사회복지 사이의 관계가 약한 것이죠. 사회 정의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가진 중요한 문제점들을 규명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지도층과 정치인들이 그저 개인의 이해관계만 충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향상시켜 줄 수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 한국 사회 정의의 장애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빈곤율입니다. 2005년 현재 9.8%로 OECD 평균보다 30% 이상 높습니다. 두 번째는 자살률입니다. 한국의 청년층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세 번째는 여성의 정치, 경제적 권한이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 빈곤율을 보면 기본적인 니즈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치적 행동을 통해서 경제적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복지 정책과 그 효과 간의 강한 상관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점들을 무시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자살이라든지 여성의 권한과 같은 비경제적인 문제들은 어떻습니까? 이들도 정의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일부 계층에서는 자신들의 니즈를 소리 높여 요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이라면 단결과 표현의 자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권한을 주려면 법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관습을 중시하다 보니까 도움이 필요해도 요청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요. 변화가 생기면 니즈도 새로 생깁니다. 결혼 이주 여성이라든지 외국인 근로자들도 그들의 니즈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회적 압력 때문에 사회가 원하는 문제점들만 표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외층의 목소리를 듣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요. 사회 정의론에 입각해서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시사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시사점은 사회 소외층에 관심을 기울이고 가진 자 중심의 정책은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득 불균형이 빈곤보다는 덜 심각합니다. 빈곤이 더 심각합니다. 두 번째, 경쟁의 룰이 공정하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삶의 문제점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지지 기반조차 없다는 뜻입니다. 행동이 냉담해지고 급격한 변화로 가족 간에도 서먹해지고 서로 시간이 없습니다. 전통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니즈가 나타나면 새로운 제도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편, 부당성이 있으면 국민들이 공정한 정책을 지지하게 되고 사회의 질을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깊은 문화적 뿌리에 기반하고 있는 전통적인 세대가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통해 만족시킬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새로운 문제점을 표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새로운 문제를 표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한국인들이 잘 살 수 있습니다. 저희 집안 여성들, 저희 어머니와 딸과 여동생, 조카, 딸 모두 예술가인데요. 사물을 새로운 눈으로 보라고 가르쳐 주더군요. 같은 풍경을 보고도 정선이 이렇게 다른 산수화를 그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새로운 관점에서 다양성을 가지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철학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고 도덕적이고 편파적이지 않은 눈으로 한국을 본다면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Professor Oppenheimer.
네, 지금까지 살펴본 바람직한 경쟁의 방식들은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건들일 것입니다. SBS는 경쟁이 성장의 운동력이 되고 그 성장의 과실이 사회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다시 상생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선순환적 사회를 만드는 데 지상파 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함께 사회 질에 관한 정례적인 조사와 연구를 진행해서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극심한 경쟁에 지쳐가고 승자도 패자도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는 것은 우리 사회에 희망과 비전이 없기 때문이고 그것은 곧 정치의 책임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우리 정치권이 우리 사회에 어떤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 줄 것인지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와 민주당 손학규 대표님을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1960년도 초에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은 62불 정도였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2만 달러를 넘어섰고 세계 10대 무역 강국이 되었습니다. 세계 1위의 기술력을 가진 분야가 125개 분야가 되었고 세계 5위 이내 기술력을 가진 분야가 478개에 이를 정도로 세계 기술 대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장의 그늘에 가려진 사회 양극화의 심화는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을 어렵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자유시장론을 중심으로 하는 불공정 경쟁 사회의 계속은 한국 사회를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고 소외계층은 점점 늘어나면서 사회불만계층의 정대는 이제 포용하는 사회가 아니라 서로 정오하는 사회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에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한 포퓰리즘 논쟁은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하고 일방적으로 정치권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 사회 양극화가 가장 극심한 사회는 저는 미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서로 정오하는 사회가 아니고 화합하고 포용하는 사회가 되는 것은 가진 자들이 그만큼 양보를 하는 사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가진 자들이 오히려 자기 것을 뺏긴다고 생각을 하고 양보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작년 8월 15일 대통령 선언에서 공정사회를 내걸었습니다. 그 공정사회라는 것은 출발의 공정과 과정의 공정과 결과의 성공이라고 봅니다. 출발의 불공정에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과정의 공정은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그런 공정한 경쟁의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결과에 대한 승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할 때는 때법을 통해서 억지를 부리지 말고 승복을 하자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이러한 공정사회가 이 정부가 제대로 이루어져 왔는지 상당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공정사회, 공정경쟁사회의 전국 지표를 돌아보고 한국 사회를 더욱더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오늘 SBS에서 미래 한국 리포트에서 밝혀주신 여러 가지 정책 지표는 앞으로 당을 운영하고 나라를 운영하는 데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이 갈라파고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한미 FTA 문제는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재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준표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SBS가 그동안 꾸준히 한국 사회 과제, 특히 세계 속의 한국이 앞으로 어떤 길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또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세영 회장님, 또 우원길 대표이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와 지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화의 물결이 쓰나미가 되어서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튀니지에서 시작한 자스민 혁명이 이집트 무바라크, 리비아 가다피까지 무너뜨리고 이제 세계를 민주화의 길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전에 오바마라고 하는 흑인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더니 이제는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고 하는 분노의 시위가 폭발이 돼서 1% 탐욕에 가득 찬 특권층이 99% 시민을 옥죄는 데 대해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노와 저항의 물결이 한국에도 상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잠실 운동장에는 음식점 주인 전국에서 10만 명이 모여서 백화점과 대형 슈퍼마켓에는 카드 수수료가 1.5%인데 설렁탕집과 짜장면집은 2.7%를 내는 데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이들이 내건 구혼, 우리도 좀 먹고 살자, 같이 좀 살자, 우리 뿔났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좌절과 분노의 중심이 20대에서 40대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불안, 청년 실업, 등록금, 전세대란, 교육, 보육비, 가계부채, 양극화 사회와 분열의 사회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한 분노와 저항은 정치에 대한 불신과 거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둘러싼 안철수 현상과 정당에 대한 불신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의 거대한 물결에 제대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신자유주의로 표현되는 경쟁 만능 사회가 가져온 반칙과 특권, 이것은 공정한 기회를 요구하고 있고 정의 사회에 대한 요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차별과 양극화, 분열의 사회에 대해서는 복지에 대한 요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보편적 복지는 시대의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기회 균등만으로는 사회를 행복하게, 안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기회 균등의 강조가 자칫 경쟁 사회를 정당화하는 데 대한 경계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요구는 이제 같이 좀 살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라고 하는 요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요구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빈층, 저소득층에 대한 부율적, 자선적인 사회 정책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격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요구가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 서울 시민들의 반응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변화에 대한 요구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에 대한 요구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된 사회에 대한 요구입니다. 민생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 대한 요구입니다. 함께 잘 사는 공동체 사회에 대한 요구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고 유익한 그런 자리였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SBS는 이 미래 한국 어젠다를 제시하는 언론사로서 앞으로도 모든 노력과 책임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9차 미래 한국 리포트 경쟁의 딜레마, 공존의 신생태계를 찾아서를 주제로 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